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기반 스마트 마이노트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진원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제가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이동준 발표자님이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개발의 사례로 저희가 해커톤에서 개발했던 스마트 AI 마이노트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1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실 정도로 AI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정확한 날짜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 2년 전 2022년 11월 30일이었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서비스 챗GPT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뉴스에서 챗GPT가 사용자 100만 명 달성하는데 5일밖에 안 걸렸다, 2달 만에 MAU 1억 달성했다, 이런 기록적인 성장 얘기로 도배가 됐었고,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GPT 관련 프로젝트들이 계속 소개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는 동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과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제미나이나 코파일럿, 미드저니, 빙 퍼플렉시티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정말 많은 AI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우리는 이런 채팅창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쓰여있죠.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챗GPT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써봤는데 처음 켤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물어볼까? 뭘 시켜야지?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뭔가 시켜볼 만한 게 생각나서 해보면은 또 그럴듯한 답변은 얻는데 제가 딱 원하는 그런 결과물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질문을 잘해야지 얘가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질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합니다. 우리가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혹은 아인슈타인이 내 옆에서 계속 그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알려주는 나만의 멘토가 생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본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질문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챗GPT가 등장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GPT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쓰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재미로 썼던 정도로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질문을 하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잘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잘 쓸 수 있는 서비스, 저는 이거는 사용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비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만들 때랑 똑같은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사용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AI 서비스는 무엇일까? 지금처럼 그냥 채팅창 하나 딱 보여주고 수동적으로 질문을 받는 서비스가 최선일까? 사용자한테 너무 많은 걸 맡기는 건 사용자가 스마트해야 되는 서비스가 아닌가? 네, 스마트폰이 혁신이 됐던 것도 폰이 알아서 많은 걸 해줘서 그 폰 자체가 스마트한 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쓰게 됐던 건데 AI 서비스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그냥 AI가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AI 에이전트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AI 모델이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AI 기반 서비스가 개발이 됐었다면 GPT 등장 이후로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기존에는 좀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AI 에이전트를 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뭘까요? 네, 그림에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에이전트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액션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이러한 에이전트 개념에 인공지능을 더해서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존의 강화학습 분야에서 에이전트는 폴리시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면 환경으로부터 스테이트, 상태랑 보상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을 좀 반복했습니다. LLM 기반의 에이전트는 이 폴리시를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적용을 하는 건데요. LLM을 통해서 자연어로 액션을
액션과 옵저베이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LM이 등장하면서 에이전트 부분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리즈닝, 추론 능력인데요. 자율적인 존재가 되려면 일단 추론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능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하죠. COT 기반의 추론 과정이 포함되면서 좀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단계별 사고를 통해서 보다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LLM이 더해지면서 추론과 결합된 지능적인 에이전트로 발전을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연어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액션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함께 갖추게 되는데요. 부족한 지식은 RAG나 웹 검색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게 됐고, 도구 사용까지 가능해지면서 코드를 실행하는 코드 인터프리터나 아니면 회의실 예약처럼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 작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LLM 에이전트는 추론 능력과 더불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서 더욱 강력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그냥 LLM 도입하고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상은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작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AI 에이전트의 리즈닝, 추론 능력을 위해서는 COT랑 프롬프트 체이닝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생각사슬이라고 하는 COT는 우리한테 약간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단어로 잘 알려져 있죠. LLM이 중간 추론 단계를 통해서 복잡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왼쪽에 기본적인 프롬프팅하고 다르게 끝에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같은 프롬프트를 추가를 하면은 LLM이 중간 단계를 출력하면서 여기 노란색처럼 중간 단계 출력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로샷으로 COT를 적용할 수도 있고 중간 추론 단계를 거쳐서 정답에 도달하는 예시 몇 개를 넣어서 퓨샷으로 답변을 이런 식으로 출력하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태스크는 이렇게 COT만 적용해도 성능을 충분히 높일 수 있긴 한데 훨씬 크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좀 더 쉬운 작업으로 쪼개서 단계별로 작업을 수행시키고 다시 합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줄거리 요약을 기반으로 소설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그림처럼 우선 제목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을 생성하고 지역에 대한 설정을 생성한 다음에 대화를 생성하도록 작업을 쪼개서 프롬프트 체이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에 필요한 추론 능력과 관련해서 COT와 프롬프트 체이닝을 소개드렸는데요. 핵심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고의 중간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복잡한 문제는 쉬운 문제로 쪼갠 다음에 단계별로 해결하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에이전트에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LLM에게 부족한 지식을 보강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인 RAG입니다.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LLM에게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좀 추가로 주고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기법인데요. 벡터DB에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쿼리랑 비슷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벡터 검색 덕분에 질문과 관련된 지식을 그럴듯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요. 항상 원하는 데이터가 검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에 필요한 성능을 내려면 정말 많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들이 거기 필요한 엔지니어링들인데요. 화면 그림처럼 검색 전 단계, 검색 단계, 검색 후 단계, 생성 단계에 걸쳐서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알려져 있어요. 검색 전에는 문서 데이터를 검색이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랩터나 저런 QA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처럼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좀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검색 단계에서는 검색이 잘 되도록 쿼리도 수정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프롬프트를 쓰는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후에는 질문과 관련도 높은 결과 위주로 잘 전달되도록 검색 순위를 다시 매기는 리랭킹도 적용할 수 있고 관련 없는 정보는 필터링하고 핵심 내용만 요약할 수도 있고요. 생성 단계에서는 LLM이 맞는 답을 생성했는지 할루시네이션은 없는지 검증하고 답변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법들이 제한되고 성능이 좋아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잘 되는지 검증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너무 비싼 기법들도 많아서 RAG 기법을 실험해서 적용하기까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구를 사용하려면 이제 펑션 콜링이라는 것도 가능해야 되는데요.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사용 가능한 함수의 디스크립션을 확인해서 필요한 함수가 뭔지 선택하고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API를 호출해서 응답이 내려오면 이걸 참고해서 다시 또 답변을 생성해야 되죠.
GPT 같은 유료 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렇게 내부 단계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자체 모델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이 내부 프로세스까지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유료 API를 쓰더라도 펑션 디스크립션 관리하는 거나 API 호출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죠. 또 다른 하나로 모델한테 부족한 지식을 아까 RAG를 통해서 보강한다고는 했는데 에이전트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는 사전에 벡터DB에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용자의 이름이나 호칭, 취향, 관심사, 뭐 일화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정보를 배우기 위한 기능으로 필요한 게 바로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 기능입니다. 장기 기억은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시도는 되고 있는데 앞의 기능들에 비해서는 발전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명문화해서 지식으로 저장하고 이걸 어떻게 꺼냈을까? 어떻게 꺼내 쓰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얻는 거는 앞에처럼 뭐 도구 활용이나 지식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도가 높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의 기능들은 약간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능이라면 장기 기억은 에이전트가 동적으로 학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하게 된다면 아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잠재적인 가치는 크지만 아직 갈 길이 멀은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AI 에이전트 개발에 고려해야 될 것들을 얘기 드렸는데요. LLM 모델부터 프롬프트 체이닝, RAG, 도구 사용, 장기 기억까지 각각에 대해서 개발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이 많은 걸 다 개발하는 거 너무 어렵고 이걸 합쳐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된다니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전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만 자랑하자면 앞 세션에서 다른 세션에서 요거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기능까지 포함한 에이전트를 쉽게 생성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에이전트 플랫폼을 저희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프 카카오의 다른 세션에서 카카오 AI 플랫폼을 소개하는 세션이 있었는데요. 그 세션 듣고 오셨다면 이 에이전트 플랫폼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 LLM 모델 중에 원하는 모델만 선택하고 프롬프트 작성하고 이외에 뭐 리랭킹이나 이런 필요한 기능들 정보도 간단히만 입력하면 바로 연결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주고요. 임베딩 모델 선택하고 넣고 싶은 지식만 업로드하면 벡터DB를 생성해서 RAG를 사용할 수 있고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API는 오픈 API 스펙이랑 간단한 설명만 넣으면 에이전트가 바로 도구 활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를 생성하면 또 채팅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바로 챗봇처럼 쓸 수도 있고 에이전트마다 API가 만들어져서 서비스 개발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API를 사용해서 뭐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롬프트 체이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랑 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 세션에 진행된 데니스 홍석영님의 KAP 플랫폼 발표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에이전트가 뭔지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에이전트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LLM 이후에 그 AI 기반 서비스를 얘기할 때 저는 이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딱 요 그림처럼 대부분 기능적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챗봇은 정해진 룰 기반으로 동작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고 단순한 FAQ만 수행할 수 있다면 에이전트는 추론이 가능하고 동적인 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만 차이점을 보면은 에이전트가 그냥 챗봇보다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설명은 되는데 그냥 더 성능 좋고 이전에는 챗봇이 못했던 태스크를 좀 더 해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챗봇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때문에 발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LLM 기반의 서비스가 대부분 채팅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챗봇의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된 겁니다. 근데 챗봇하고 에이전트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챗봇은 서비스입니다.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랑 직접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라는 얘기죠. 근데 에이전트는 객체, 인스턴스이지 그 자체로 서비스가 아니에요. 물론 에이전트를 바로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 어시스턴트 형태의 서비스들이고 대표적인 게 챗GPT나 클로드 같은 서비스겠죠.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의 인터페이스가 전부 채팅 인터페이스인 거고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그때 가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에이전트를 객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용자가 꼭 에이전트와 직접 소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채팅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누리면서 그냥 에이전트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에이전트의 자연어 인터페이스로 소통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되고 어떤 소통을 할지 고민하는 작업은 서비스 개발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시킬지, 어떻게 해야 잘할지, 어떻게 잘 시킬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무거운 짐을 사용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짐은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또한 사용자는 AI가 있건 없건 알 필요도 없이 그냥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 뒤에서 알아서 능동적으로 작업을 잘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서비스 사례 2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외에도 약간 능동적으로 작업 수행하는 좋은 서비스들이 몇 개 나와 있긴 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인 코파일럿과 아이패드 계산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코파일럿은 왼쪽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VS 코드에서 그냥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뒤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줍니다. 우리가 물어본 적도 없고 목적이 뭔지 일일이 설명도 안 해줘도 그냥 저렇게 알아서 파악해서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의 아이패드 계산기는 더 놀라워요. 수식에 저렇게 Y는 이라고 적는 순간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수식 근처에 클릭하면은 그래프 삽입 버튼을 띄워줍니다. 버튼만 누르면 저렇게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고 더 나아가서 저 위에 변수를 지우고 다시 쓸 필요도 없이 손가락 터치로 수정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랑 전혀 그 자연어로 소통하지 않는데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죠. 물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코파일럿보다 저 계산기는 사람들한테 끼친 영향력은 작을지 몰라도 어떻게 AI 에이전트가 계산기라는 서비스 안에서 능동적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살피고 어떤 좋은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이 보이는 잘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션을 통해서 통틀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해주는 정말 편한 서비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를 곁들인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전면에 나서서 비서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미 그런 서비스는 많이 연구됐고 많이 발전됐습니다. AI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게 사람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LLM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를 꼼꼼히 뜯어보고 연구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한 알잘딱깔센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풀어서 말하자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동작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야 훨씬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도 알잘딱깔센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POC를 해본 기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카카오에서는 프로젝트 관리나 뭐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는데 지라나 위키, 아지트 같은 툴을 쓰고 있고 메신저는 또 카카오 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구글 드라이브나 개인적으로 노션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게 많은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리해둔 내용을 공유하거나 싱크 맞추기 위해서 뭐 다른 곳에 복붙도 해야 되고 사람마다 또 다른 툴을 써서 의미 없는 일을 막 두세 번 하거나 실수로 놓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만 더 해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프로토타이핑 해보자 해서 일단 위키랑 지라 사용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위키에는 주로 진행하는 업무 관련해서 다른 크루들도 볼 수 있게 상세한 내용을 작성을 해두고 지라는 티켓으로 업무 진행 사항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쓰는데요. 진행 사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가끔 팀에서 주간 업무도 지라를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 해본 기능은 업무 내용을 위키에 정리하고 URL만 전달하면 에이전트가 관련 업무 티켓을 찾아서 주간 업무 보고글을 작성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위키에 URL을 전달하면 에이전트가 그 위키 API를 써가지고 작성된 글을 가져오고 이를 요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라 API로 업무 내용과 관련된 작업 티켓을 조회해가지고 이제 위키에 요약된 내용과 매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간 업무 보고를 위한 글을 쓴 다음에 다시 지라 API를 사용해서 해당 티켓에 댓글로 주간 업무 보고글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그렇게 저랑 여기 계신 동준님 그리고 다른 두 분이 더 모여서 재미있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동준님께서 2부 발표를 맡아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는지 더 깊이 파헤쳐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발표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AI 학습 플랫폼에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이동준입니다. 2부에서는 제가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인 이 스마트 AI 마이노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에이전트 기술이랑 LLM을 실제로 도입해서 연말 평가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내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AI 해커톤에서 시작되었고, 약간 생애 최초 저에게 처음으로 해커톤 1등이랑 소소한 상금을 안겨준 잊지 못할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 및 동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스마트 AI 마이노트가 제공하는 어떤 핵심 기능과 그 기능들이 어떻게 연말 평가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개발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겪었던 기술적인 도전, 비기술적인 도전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이 해당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어떤 고려해야 될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랑 LLM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시 어떤 점들을 이제 주의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얘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봤습니다. 바로 연말평가인데요. 연말평가는 매년 찾아오는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스트레스랑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말평가가 부담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연말평가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연말평가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평가자, 즉 평가를 받는 입장의 어려움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저희는 했지만 막상 연말이 되면 내가 지난 1년 동안 뭐 했지?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프로젝트, 업무, 성과 등이 산발적으로 막 기록돼 있어서 하나로 모으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막 지라나 이메일 혹은 메신저 기록들 뒤져봐도 방대한 정보 속에서 어떤 필요한 내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성과 정리에 많은 시간이랑 노력이 소요되고 중요한 성과를 좀 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평가자, 즉 팀 리더나 매니저 입장에서의 어려움인데요. 이제 팀원들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모든 팀원의 업무 내용을 세세하게 알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가해야 될 사람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한 30명 이상의 팀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팀원들이랑 1대1 미팅을 자주 진행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질화나 업무 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파악하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러한 이유로 연말평가는 피평가자, 평가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좀 여러 가지 자동화 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라, 트렐로 같은 작업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성과를 정리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좀 불완전하거나 업무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고, 또는 키워드 기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이메일, 문서, 회의록 등에서 주요 업무 내용을 추출하려 했지만 맥락을 이해를 못해서 중요한 정보를 똑같이 놓치고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니면 정형화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KPI 기반으로 자동 평가가 시도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성이랑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자연어 이해 능력이 이전에는 확실히 부족했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중요도나 영향력을 간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만들어도 시스템이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동화를 통해서 성과 정리와 평가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기술적인 한계랑 실용성 부족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상향이 바뀌었죠. GPT-4 같은 모델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 수준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이제 성과 정리와 성과 파악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이러한 등장 이후 첫 번째 변화는 자연어 처리 능력 향상입니다. 기존에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LLM은 이제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복잡한 문종 구조랑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성과 정리할 때 다양한 형식 그리고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된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두 번째는 맥락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LLM이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는 이제 업무의 중요도나 영향력을 파악하고 어떤 업무 내용이 어떤 목표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용자 경험의 개선입니다. LLM을 활용하면 자연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시스템 사용이 좀 더 직관적이고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명령어나 인터페이스 없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성과 정리, 성과 파악 자동화를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바로 앞에서 발표를 들으셨던 에이전트 기술의 도입입니다. LLM의 이 뛰어난 자연어 처리 능력에 에이전트 자동화 기능을 결합하면 성과 정리, 성과 파악 자동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동작하고 사용자 개입이 없어도 필요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에이전트는 이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사용자 부담도 줄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LLM이랑 에이전트를 결합하면 저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번 좀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전트 도입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으기입니다. 에이전트가 지라, 위키, 이메일 등 다양한 소스에서 업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작업 없이도 자신의 업무 기록이 자동으로 뒷단에서 모아지고, 두 번째는 분류하기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어떤 에픽과 이슈 단위로 분류하고 이를 OKR과 매핑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업무가 어떤 목표랑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LLM의 어떤 맥락 이해 능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요약하기입니다. 에이전트는 LLM을 활용해서 방대한 업무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성과를 쉽게 파악하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평가자는 성과 정리가 쉬워지고, 평가자는 팀원들의 어떤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희 스마트 AI 마이노트의 주요 기능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AI 마이노트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은 성과 노트 초안 생성입니다. 이 기능은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업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성과 노트 초안을 생성해 줍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LDAP 아이디를 기반으로 지라 티켓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 이슈들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슈를 클러스터링 해주는 과정인데요. 수집된 이슈들을 어떤 에픽 단위로 분류하고, 이 분류된 정보를 OKR과 매핑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업무가 어떤 목표랑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노트 생성입니다. LLM을 활용해서 분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 노트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업무 내용이랑 그 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렇게 생성된 초안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성과 노트를 이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성과 정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방금 말로만 이제 저희가 전달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서 실제로 성과 노트 초안 생성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모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LDAP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이제 서비스에 로그인을 해주고요. 위에 보시는 피평가자 탭에서 업무 기록 탭에 들어가서 개인 OKR을 작성한 구글 시트 링크를 입력창에 입력하면 OKR을 이렇게 추출해서 정리해 줍니다. 화면에서 지라, 위키, 노션 등 업무 데이터를 가져올 소스 버튼을 여기서 선택해서 클릭해주고, 여기서는 지라를 방금 클릭했고,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참여한 업무 이슈 티켓들과 상위 에픽 티켓을 가져와서 에픽 기준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분류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사용자가 진행한 업무 내용을 요약해서 오른쪽 창에 띄워주게 됩니다. 성과 노트를 작성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초안 작성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성과 노트 초안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마이노트 탭에서 초안이 작성된 프로젝트의 성과 노트를 확인할 수 있고, 옆에 이제 평가 결과 탭에서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피드백, 평가 내용, 등급, 성과 지표 등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에이전트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LLM을 통해 성과 노트를 어떻게 생성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크게 별도의 입력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성과 노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성과 평가 초안 생성입니다. 이 기능은 평가자가 팀원들의 성과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작성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에이전트가 동료의 성과 노트를 요약하고 피드백 초안을 생성해서 평가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먼저 성과 노트 요약입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동료의 성과 노트, 아까 보셨던 그런 노트들을 가져와서 LLM을 통해 한번 요약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평가자가 팀원의 주요 성과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의 주요 성과를 확인한 후에는 평가자가 어떤 피드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을 간단하게 입력해주면 에이전트가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 초안을 생성해줍니다. 이때 AAT 프로세스와 SBA 피드백 방법론이라는 걸 적용해서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데요. 이 용어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초안을 통해서 평가자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욱 질 높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데모 영상을 통해서 성과 평가 초안 생성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LDAP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주고, 이번에 이제 위에 평가자 탭을 선택한 후에 동료 평가 탭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요청한 동료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드백을 작성하고 싶은 동료를 클릭한 후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는 동료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성한 성과 노트들이 뜨고, 이제 각 노트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채팅창에서 AI가 동료 피드백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유도를 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계속 주고받다가 이제 사용자의 답변이 어느 정도 끝나면 동료가 보낸 성과 노트 정보와 사용자의 이런 답변 정보에 기반해서 동료를 위한 어떤 피드백 노트에 초안을 이렇게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용어들이 있었죠. 여기 이제 AAT 프로세스와 SBI 피드백 관련돼서 위에 있는 요약된 어떤 평가 초안을 저렇게 다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에이전트가 동료의 성과를 요약하고 평가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생성해 줍니다. 평가자는 이제 이걸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AAT와 SBI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화된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에이전트에 적용한 게 AAT랑 SBI입니다. AAT 프로세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행동, 감사, 그리고 감사 인사 순서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긍정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좀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와 같이 이 룰에 맞춰서 써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SBI 피드백은 어떤 좀 건설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SBI는 상황, 행동, 영향의 순서로 구성돼서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 또한 예를 좀 들어보면 이번 주 팀회의에서 발표 중간에 동료의 말을 여러 번 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팀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고 회의 진행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좀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방법론들을 에이전트에 적용해 줌으로써 좀 평가자는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었습니다. 지라나 기타 시스템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누락된 값이나 불필요한 정보가 많았는데요. 게다가 더불어서 데이터 형식이 좀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제하고 구조화하는 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값이나 부정확한 날짜 형식 처리 등을 해야 했고, 이런 전처리 과정이 시스템의 정확성이랑 신뢰성을 높이기에 좀 필수적이지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LLM을 저희가 아무래도 썼기 때문에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적절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좀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 문구, 구조, 길이 이런 것들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여러 번의 테스트랑 수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완성도도 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템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AI 윤리 원칙과 AI 편향성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어떤 편향된 결과를 내놓거나 특정 그룹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의 어떤 편향성을 검토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모니터링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있었습니다. 석과 데이터나 업무 내용은 민감한 정보라서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있어서 암호화나 접근 권한 관리 등의 보안 조치가 필요했고, 그리고 노동법 고용 규정도 좀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동화된 평가나 피드백이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공정성이랑 투명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부당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좀 투명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 관리 방식도 실제 적용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직마다 이 업무 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유연하게 다양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산출물들을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비용 관리입니다. LLM을 활용한 시스템들은 이 API 호출 비용이나 인프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좀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좀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마트 AI 마이노트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에이전트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기쁘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서비스 개발에 이런 에이전트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